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공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입니다. 청와대도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수장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전망 짚어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정치하기 전부터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인가 결별 수순인가 해석은 분분하죠. 한 주간의 정치 이슈 2부 원포인트 정치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용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건에도 없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서 표결로 처리하겠다. 아니, 날치기가 밥 먹듯 일상화가 돼서 이게 국회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여서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날치기 상정, 기습상정이라고 반발했죠. 지난 7월 출범해야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4부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 박덕흠 의원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국민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 며칠 동안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가서 조금 안심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세 자리 숫자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5명 발생했는데요. 전날보다 15명 늘었습니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연이틀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거주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과 염세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교사, 원아 등 13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떻게 이게 퍼졌나 봤더니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3일 동대문구 소재 성경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이 미화원이 지난 22일 처음 확진된 다음에 다른 미화원 1명과 아파트 주민 2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정신요양시설 박예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강서구 어린이집 최초 확진자가 교사인데, 네, 종교 모임을 좀 참석을 좀 배제하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성경 공부하느라고 거기서 확진이 됐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감염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처 지역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유통을 맡았던 도매업체의 무경험, 그리고 제하청 관행이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약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는 전국에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규모 도매상이나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물량은 직접 배송하기도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직접 배송이 어렵다는 게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입니다.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1차로 물류업체에 맡기면 이 업체와 지방에서 1톤짜리 소규모 냉장차량을 가진 업체에 다시 계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병원이나 의원에 공급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배송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업계의 추측입니다. 신성약품이 대규모 독감 백신 조달과 배송 경험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신성약품은 제하청 업체가 기존 업체로부터 독감 백신을 받아 작은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온에 노출된 그런 상황, 교육도 잘 안 됐고 인수인계 잘 안 됐고 좀 여기서 뭔가 소홀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온에 노출된 물량, 이 신성약품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제하청 업체가 유통한 250만 명 분량에서 17만 명 분량 정도로 회사는 추측을 했습니다. 신성약품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기존 배송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고요. 현재는 정부의 품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던 보수단체 철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드라이브 스루는 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 그렇습니다. 집회를 하진 않지만 차량 시위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다른 모든 우파 단체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 그러니까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신고 규모를 보니까 차량 200대라고 하고요. 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여기서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가 일정한 장소에서 모인 다음에 9대씩 끊어서 도로를 주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방식은 어떻습니까? 원천 봉쇄입니까? 네,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도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또 주요 도로 차량 정체와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서 금지 통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9대씩 나눠서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따라 집회금지 구역이 다르고 이 구역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종로나 중구 같은 도심 말고는 9대씩 가는 것은 막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집회 전 혹은 집회 후에 모이는 건 아닌가. 그 이후에 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된단 말이죠. 그 차에 타서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네.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네.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상관없이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떤 모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 방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차량 시위와는 별개로 개천절에 일반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 강행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난번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허가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100명만 허락했는데 5,000명이 모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법원이 만약에 판단한다면 글쎄요. 비판 여론이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고 시신도 불에 태워졌다. 이게 지금 국방부 발표죠? 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기진맥진한 남측 공무원을 배에 태우지도 않은 채 진술을 들은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아마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격을 가했고요. 이 사살 후에는 방독면에 방화복을 입은 군인이 기름까지 부어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를 염려에 뒀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방화복 입고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오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나왔는데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회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는
이 코너고 인터뷰 시간으로 다시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네요. 네. 이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뭐 상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요 내용인데 법안에는 상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아니면 회사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언론사도 영업활동하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보에 대한 뭐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에 따른 뭐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서방 선진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올리고 있는 강력하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계의 법조계 얘기는 뭐냐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걸 판단하고 또 재단하다 보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유튜브도 포함됩니까? 그건 좀 법무부의 해석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무부는 언론사를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요건이고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탈당했고요. 네. 근데 2014년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액면가를 크게 웃도는 평가액을 써냈어요. 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 해영건설 주식 14만 7천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하며 써낸 주당 평가액이 4만 2,133원입니다. 액면가가 5천 원이니까 8배가 넘었고요. 원화종합건설 주식도 11만 8,800주의 경우에는 주당 평가 금액이 4만 2,251원에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에 4배를 넘게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냐 봤더니 이 농협의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현황 이번 지난 18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75개 종 주식 중에 박 의원처럼 액면가보다 높은 평가액을 써낸 경우는 총 7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처분해달라는 취지로 평가액 자체가 없거나 액면가와 동일한 평가액을 기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이스타항공 문제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응시 의사를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 이게 응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에 대한 뭐 사과 없이 그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할지 이걸 두고 투표를 했거든요. 예. 투표 결과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서 응시 의사를 표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사과 없이 이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성명서에는 사과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뭐 떼쓰기도 아니고 자기들이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해서 뭐 정부가 2번이나 양보를 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 사과 없이 응시하겠다. 정부 입장 어때요? 다시 재기회를 준답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의대생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는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평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공정성, 공평성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국민 반대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재기회를 주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기자 언박싱 시간에 간단히 짚어봤습니다만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건데요. 남북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북자 출신이죠.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해서 시신훼손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즉 지난 6월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예. 그의 보금가는 우리 주권재민의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차별 사회했다는 것은 뭔가 북한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필하고 싶은 감정, 즉 말하자면 적대관계에 대한 어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쪽 해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통상적이면 어떻게 신병이 처리가 됩니까? 네, 그쪽은 이제 북한의 그 사군단 내지 서해함대 사령부 관할인데 예. 통상적이라면은 이제 안내를 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대로 처리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무차별 사격을 했고 그 시신을 또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동까지 보였다. 이것은 뭔가 우리 대남 관계에서 뭔가 그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 그 경비 임무를 맡은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뭐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와서 사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듣고 했다는 거, 그 북한 상부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북한은 이제 국경 지역이나 동서해안이나 특히 휴전선 이런 접경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하달된 것은 이미 지난 1월 31일 이후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사살하는 게 그들의 명령 절차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을 뭐 그 지역의 관할인 사군단장이나 이런 선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평양에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접경 지역 접근 시 즉시 사살 이미 경고를 내렸다고. 그렇다면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살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제 사살 직후에 그 시신까지 심하게 훼손시키고 그 내용을 또 우리한테 인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예. 걸 보면은 뭔가 그 남북 관계를 대남 정책에서 대적 관계로 변경시킨 이후에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이 훼손으로서 상당히 좀 뭔가 북한의 그 불손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예. 우리 당국이 오후 3시 반쯤에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그 직통전화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어떤 거요? 북한 해역으로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예. 뭐 우리 해양 경비대나 이렇게 해서 북한 해역을 넘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예. 그 북한 쪽으로 뭐 연락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싶어서요. 네, 이게 소해라는 게 간만의 차가 심하고 또 갯벌이 심하고 사실 이게 파도나 이런 게 좀 동해에 비해서 좀 불규칙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종된 사람이 제때 신고가 됐는지 아닌게라 지적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불통 관계다 보니까 그런 절차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북한이 이미 그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도 아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유감을 표시했고 국방부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아마 당분간은 북한은 언급을 안 하거나 뭐 자신들의 자의적 조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현 남북 관계를 보면은 북한은 함구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계속 함구한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채널, 대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명해달라. 왜 그랬는지 그 해명을 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언론을 통한 촉구나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정황상 그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서해안을 통하거나 혹은 휴전선을 통하거나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월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가요?
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탈북자 한 명이 또 강화도 쪽으로도 갔고 또 지금 철원 쪽에서 가다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월북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이제 조사 뒤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모험적인 행동을 했고 북한의 최근에 접경 지역에서 그들이 경계 상황, 비상 상황을 좀 인지를 했어야지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무참하게 희생된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개성 연락 사무소 폭파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민간인 피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남북 관계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당분간 정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냐 재선이냐 이후까지는 북한은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밟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경계를 강화하고 이런 데 대해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수장님, 북한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코로나19 청정구역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 어떻게 지금 정황이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경이나 일부 지역은 안전하지만 광해북도 개성 내륙 지방에서는 상당히 코로나가 한때 심각했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사회는 차단이 잘 되니까 차단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서 현재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많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